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급제학원의 소방직 한국사 일치월장 과정이죠. 여러분이 이제 일치월장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챕터 3, 고대국가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쪽이고요. 자,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이제 고대국가의 개념 잠깐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장국가, 그리고 연맹왕국, 연맹왕국 잠깐 읽어볼까요? 왕이 출현해서 연맹체를 형성했으나 군장이 자기 부족을 각자 지배하면서 왕권은 미약한 편이다. 철기시대 여러 나라에 해당되며 그중 옥저와 동해는 아예 군장국가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중앙집권국가, 이른바 고대국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왕권이 점차 강화되고 부족적 전통이 약화되면서 삼국이 성립하였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이제 발전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흐름이. 자, 거기 보면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맹 왕국과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의 차이들이 표가 나왔는데, 다 아는 거지만, 왕위는 이제 세습으로 가고, 중앙집권 국가를 기준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왕권은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장들은 연맹왕국 시절은 자기 부족을 독자적으로 지배했으나 중앙집권국가는 어떻게 왕권에 의해서 중앙의 귀족으로 흡수됩니다. 귀족화되죠. 그만큼 이제 서열이 분명해지는 거고, 종교 같은 경우도 이제 원시신앙이었지만 중앙집권국가는 불교 같은 고등종교가 수용이 되고, 율령이 반포되고, 그 다음에 국왕의 측근들이 지방에 파견되는 중앙집권이 이루어지고, 영역 자체가 전국적 정복전제로 영토가 확장되잖아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가 나타난 이런 특징, 이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이 나타났던 나라들을 우리가 굳이 좀 따져보니까 셋밖에 없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예. 밑에 보시면 거기 부자상속, 불교수용, 율령반포에 관한 자료를 간단히 정리해놨는데요. 고대 국가의 특징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부자상속, 불교수용, 율령반포. 그래서 부자상속만 이제 보자면 고구려 2세기 고국천왕, 백제 4세기 근초고왕, 신라 5세기 눌지왕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보통 왕권이 강화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초기초 과정 저의 그 흐름도 강의를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고대 국가는 형성기와 그 다음에 발전기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데 고대 국가는 세 나라고 형성기와 발전기로 가는데 각각 그 시기가 틀리다. 그래서 그 시기를 기억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순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2, 3, 4 이렇게 됩니다. 발전기는 백제부터죠.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 4, 5, 6세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고대국가의 특징, 그 형성기하고 발전기가 나타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근데 이걸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에서 이렇게 자세히 좀 하는데요. 일단, 기초 과정에서는 각 국왕들의 특징들을 그냥 하나로 담아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이런 국왕들을 정리하고 제가 몇 가지 여기에서 팁을 좀 드릴게요. 그 전에 고구려 한번 보시죠. 24쪽 국왕들 쭉 나오네요. 동명성왕, 주몽이라고도 하잖아요. 추모왕. 그래서 연영성에 있는 졸본에서 건국했다부터 쭉 내려오죠. 그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국왕이 누구예요? 바로 태조왕인데, 자, 고대 국가 형성기와 발전기의 특징들은 다 중요하고요. 중요한 게 특징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왕대사죠. 왕의 업적. 이게 여러분이 이제 잘 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왕들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저는 알지만, 근데 이건 여러분 다 할 필요 없고, 몇몇 국왕의 왕대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태조왕이다. 자, 보죠. 오부족.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중에서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면서 형제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기.
그리고 옥저를 정복해서 풍부한 물자를 공급하면서 중국과의 전쟁에서 후방 기지를 확보하는. 자, 그래서 이 태조왕. 보통 여러분 고려 태조 누구예요? 왕건 아니에요? 조선 태조 이성계. 근데 고구려 태조는 태조왕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추모왕이 있습니다. 주몽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어쨌든 태조왕 시기에 와서 고구려가 완전히 기틀을 잡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고대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는 시기가 바로 형성기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태조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2세기니까. 그리고 이 양반이 자 재위 기간이 53년에서 146년까지니까 무려 90년 넘게 100년 가까이 재를. 이분이 그러니까 거의 거의 한 90년 넘게 재위를 했고 실제 나이가 110세 넘게까지 사시죠.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나라 역대 국왕 중에 가장 오랜, 물론 가장 오랜 분은 누구예요? 단군왕검입니다. 천여년간 다스리다가 신선이 되셨다고 했고 믿을 수 없죠? 김수로왕이 또 있죠? 147년 정도 다스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역사 기록으로서는 태조왕이 가장 깁니다. 그 밖에 쭉 내다가 고국천왕이 있죠. 9대. 예. 부족적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개편한다. 별표 3개지. 그 오부족 연맹이 부족장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힘을 잃고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서남북 같은 그런 개념으로 돼가지고 행정적 오부로 개편됐고 부자상속 별표 3개죠. 고국천왕 때 부자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을파소라는 사람을 국상으로 기원해서 춘대춘합의 진대법 고구려의 진대법 많이 나옵니다. 봄에 곡식 빌렸다 가을에 갚는 그런 제도인데 요게 이제 고국천왕 때 많이 시작이 되죠. 나머지 국왕들은 산상동천, 이제 서천, 봉상,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요. 15대 미천왕입니다. 여러분, 미천왕. 서안평이라는 곳을 점령하죠. 서안평은 한반도와 만주를 연결하는 핵심 지역이거든요. 서안평을 점령하는 바람에, 낭랑을 축출할 수 있게 됐고요. 313년에. 대방군을 점령함으로써 중국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는 사람이 미천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대는 고국원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의문이 드는 거지. 고국천, 산상, 동천, 서천, 봉상, 미천.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국왕들이 묻힌 지역의 이름입니다. 삼국사에 보면 서천 지역에 묻혔다. 고국원왕은 고국원에 묻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묻힌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직 중국식 묘제라든가 묘호를 쓰고 있지는 않죠. 아까 묘호는 태조왕만 쓰고 있어요. 자, 고구원왕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왜냐면 전현의 침으로 수도가 함락이 되고, 전현은 말 그대로 선비족입니다. 바로 이 선비족이 강화되면서 아까 부여가 약화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력이 고구려까지도 들어온 거죠. 수도가 함락되고, 함락된 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인 미천왕의 시신이 탈취되고, 백제 근초고왕, 그걸 겨우 이제 막아내자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평양성 전투에서 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초고왕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백제의 발전기 근초고왕. 고구려는 형성기는 먼저 됐지만 발전기에서 오히려 백제한테 뒤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네. 나라의 위기를 바로잡은 임금이 소수림왕입니다. 전진과 수교하고 순도가 불교 370년 혈표세계 우리나라 불교 최초로 전래된 게 372년입니다. 율령을 한포하고 태학을 사였다. 거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교 전례와 관련해서는 이게 그냥 불교가 돼가지고 때가 돼서 이렇게 뚝 들어온 게 아니고 이거는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러한 그 고등적인 사상을 받아들였다. 국가 통합의 기틀로 쓰기 위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수림왕의 이제 조카가 광개토대왕인데 거기 나오잖아요. 연호를 영락. 우리나라에서 연호를 제일 먼저 썼어요. 별표 3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동을 확보하고 만주 일대 장악했고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부까지 패퇴시켰고 신라 뇌물마리까지도 외를 격퇴 별표 3개죠. 이게 아주 별표 3개입니다. 네. 옆에 광개토대왕릉비가 보이는데요. 자,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왔다는 증거로 우리는 어딥니까? 30쪽을 먼저 보시면 거기 호명 그릇이란 그릇이 보여요. 호명 그릇 보이죠? 1940년 경주 호호청에서 출토된 그릇인데 밑바닥에 광개토대왕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광개토 대왕의 제사를 지낼 때 쓰던 도구인데, 이 도구, 제사 도구가 신라에서 발견됐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25쪽에 신라 뇌물마리칼로에서 외를 격퇴하면서 군사 5만을 보냈다는 기록이 광개토 대왕 비문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사실이 진짜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우명 그룹과 뇌물마리칼을 도와 외를 격퇴했다는 내용은 반드시 광개토 대왕은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넘겨서 장수왕으로 가볼까요? 별표 3개죠. 뭐 장수왕 너무 유명한데, 광개토 대왕미를 건립했고, 재위 기간이 무려 이분도 한 70년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분. 그래서 장수왕이잖아요. 중국의 남북조와 동시 교류했고, 평양으로 천도, 별표 3개죠. 평양천도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왕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졸본이라는 지역에서는 귀족들이 아마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토지, 그들의 노비, 그들의 인맥. 근데 새로운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모두 와해되는 거잖아요. 왕권 강화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를 옮기려다 실패했잖아요. 서울 안 된다고 그래요. 서울을 떠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왕권이 강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못한 일 그때 한 거죠. 자, 그리고 남진 정책을 폈고, 이에 이제 백제는 신라와 동맹을 맺어서 나제 동맹을 맺었는데요. 백제가 국위에 국서를 보낸 게 472년입니다. 군사 원조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 수도인 위례에서 한성을 함락시킨 게 475년이고요. 계로왕을 살해했다. 그래서 중령에서 남양만에 이르는 한강 유역까지 확보했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오른쪽에 영토 확장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당서에 보면 경당 동그라미에서, 아까 중앙에는 태학이라는 국가 기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방에는 경당이라고 하는 교육기구가 설치가 되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수왕이 내려왔다는 증거로 많이 얘기되는 것이 중원고구려비죠. 누가 세웠는지는 몰라요. 중원고구려비 충주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우리 지도에.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원고구려비는 장수왕이 세웠는지 아니면 문자왕이 세웠는지에서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고구려가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이제 밑에 안원왕, 양원왕 이렇게 했는데 서로 이제 이 시기에 상당히 이제 귀족들의 각축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가 됐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틈을 노려서 신라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자, 거기까지 정리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보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구려는 형성기가 2세기였는데 발전기는 5세기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발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백제에 대해서, 백제는 3세기에 고대국가 기틀이 마련했는데 아주 빠른 시기에 발전기를 이뤘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만 좀 알아두시죠. 여기 발전기와 관련해서 꼭 알아둘 게 하나 있어요. 한강역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 내륙을 관통하는 수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운송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나는 물산, 그리고 그 지역 거점 도시에 대한 지배권을 상징하는데, 육로가 발달하지 않은, 지금 좀 도로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서는 여러 강의 지류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한반도를 중간에서부터 전체를 이렇게 쭉 가는 그 강이 바로 한강이잖아요. 따라서 이 한강역을 장악하는 세력이 발전에 유리했다고 우리가 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강역을 장악한 세력은 사실은 백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제가 일찍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물론 고대국가 형성의 기틀은 이제 고구려가 먼저 나타납니다만은. 그래서 27쪽에 보면 거기 이제 온조왕부터 쭉 되는데, 온조와 관련해서는 보세요. 고구려의 유이민과 한강역의 토착 세력이 결합했다. 즉 삼국은 모두 이와 같이 유이민 세력과 토착 세력의 결합의 특징을 갖는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8대 고이왕 많이 이제 얘기해요. 별표 3개죠. 바로 이때 기틀이 많은 게 백제 3세기는 고이왕에 해당이 되는 거네. 고구려 2세기는 누구죠? 태조왕에 해당이 되고요. 신라 4세기는 내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왕들의 그 핵심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고이왕 볼까요?
영토를 넓혔다. 2번 중앙집권 체제가 정비되는데 중앙에 육자평을 두어서 업무를 분장시키고 16관등제를 설치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여 지방의 족장들을 차등 있게 중앙관리로 흡수함으로써 정비된 고대 왕국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이 시기에 율령반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율령반포했다 뭐 이런 건 나오진 않지만 대략 율령반포 추정할 수 있고요. 형제상속이 확립됐으며 귀족회인 남당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남당 별표 3개 아시죠? 고유왕입니다. 그리고 목지국, 우리 마한의 목지국 얘기했잖아요. 이걸 공격해서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고유왕 때는 이제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13대 근초고왕 때 여기 보세요. 고유왕을 거쳐서 근초고왕 때 발전기를 이룬다는 거죠. 근초고왕 별표 3시 되겠습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죠. 천안에서 익산지방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마한을 통합했고 전라남도 해안지방까지 확보한 것이 추정합니다. 우리가 2번 장군 목나근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가야 7국을 병합, 가야에도 힘을 쏟았고요. 근데 그 목나근자의 후손이 외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일본 서기에는 마치 외국이 가야를 정복해서 임나 일본 부서를 설치한 것으로 윤색이 됐다라고 최근엔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의 지배권도 확보하고 황해도 치양에서 고구려를 물리친 후 평양서까지 진격해서 고구 권항을 전사시켰고 이게 4세기 고구려의 위기잖아요. 그 위기를 극복한 게 아까 소수림왕이라고 그랬어요. 동진은 중국의 남쪽 지방에 있던 국가입니다. 한편 요서 등의 해외 진출, 요서 진출 별표 셋. 백제 요서 진출설입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지도가 보이는데 그 지도에서 백제의 해외 진출, 요서 진출설 제가 하나 넣어놨잖아요. 중국 기록입니다. 첫 번째 지문을 보죠. 백제는 본래 고구려와 함께 요동의 동쪽 천여리에 있었다. 고려가 요동을 차지하니, 고려는 고구려입니다. 백제는 요서를 차지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백제가 통치한 곳을 진평군이라고 한다라고 송서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남쪽에 있는 중국 역사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우리 스스로 부인하는 사람들, 저는 이걸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백제 요소 진출은 상당히 타당한 의미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 역사책인 삼국사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8쪽 5번에 부자상속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서 칠지도를 하사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논어와 천자문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박사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뭐 다 외운다기보다는 국가의 기틀이 마련된 시기에 그런 역할을 바로 근초고왕이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문제의 연도가 하나 나오죠. 하나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 어떤 연도를 해야죠? 이 앞에서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475년입니다 475년 한성 함락된 거예요. 475년에 장수왕의 군대가 내려와서 백제 한성을 함락하고 당시 왕이었던 계로왕을 밑에 그 계로왕 보이죠? 21대 계로왕을 살해하고 사실상 나라가 망하는 수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게 475년도. 반드시 연도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있고요. 475년에 백제 한성 함락입니다. 사실 백제는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이때. 사실 고구려서는 복수죠. 왜냐하면 그 앞에 우리도 알다시피 그 근초고왕 때 봤습니다만은 371년에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 국왕을 죽였잖아요. 고구원왕을. 그에 대한 복수죠. 한 100년 만에 복수를 한 거예요. 장수왕이. 자,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어디로? 방어에 유리한 쪽을 이제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간 거죠. 방어에 유리한 곳을 가다 본데 정착한 데가 어디야? 지금의 공주 웅진이라는 곳이잖아요. 금강이 방어선이 이렇게 쳐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29쪽에 보면 웅진천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말이 천도지 이건 천도가 아니에요. 그냥 쫓겨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 웅진에서는요 24대 동성왕 시기에 그 2번 보세요. 신라의 이참 비지의 딸과
혼인해서 신라 소지마리 간에 나제 결혼 동맹을 체결하죠. 나제 동맹은 433년이거든요. 나제 동맹. 왜? 장수왕이 강해지니까. 근데 장수왕은 그 나제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한성을 함락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백제 세력들은 이제 내려와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는, 자기들의 그 저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나제 동맹을 강화시키는 결혼 동맹을 체결하기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25대 무령왕 별표 세개 하세요. 6세기인데요. 이때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거기 뭐 백가의 반란을 진압하고 22담로의 왕족을 22담로 별표 3개죠. 지방 통제를 강화했다. 무령왕의 22담로는 많이 물어봅니다. 섬진강 하구의 대사진을 탈취하고 가야 세력을 압박하고요. 남조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중국 남조입니다. 양나라로부터 영동대장으로 관작을 받았고, 그 증거로 이제 무령왕릉, 무령왕릉이 벽돌무덤이잖아요. 그 벽돌무덤이 저 중국 양식이란 말이야. 양나라 양식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거기 송산리 고봉은 얘기 나오잖아요. 무령왕 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했고, 그 안정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중흥을 꾀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성왕이죠. 별표 3개입니다. 자, 부여로 천도했습니다. 이건 의도적 천도예요. 공주가 협소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발전하려고 남쪽에서 사비 부여 천도했고요. 국호를 남부여라고 합니다. 별표 3개. 일시적으로 남부여라고 합니다. 백제에서 남부여. 22부분 넘어가고요. 자, 3번. 남조와 교류했으며, 노리사치계가 일본에 불교 전파하죠. 성왕 때 불교가 전파되고요. 뭐 그 정도입니다. 거기 5번 보세요. 중요하죠. 신라와 연합을 했는데, 당시 신라 파트너는 진흥왕입니다. 일시적으로 한강 하류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을 장악했어요. 백제로서는 강개무량했겠죠.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 유역을 상실하자 신라에 대한 보복 전쟁을 일으켰으나 관산성, 옥천에서 전사한 게 554년입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554년에 관산성 전투. 그러면 백제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백제는 475년 이전까지는 한강유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되죠, 여러분? 475년 이후에는 한강유역을 빼앗깁니다. 그러다가 554년에는 일시적으로 회복을 하지만 결국 신라에게 다시 빼앗기죠. 그러면 자 보세요. 475년 이전에는 백제, 475년에서 554년 사이에는 한강역 누구예요? 고구려. 그럼 554년 이후에는 한강역 누구예요? 신라.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될 연도가 3개가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475년 이 나제 동맹, 그 이전 나제 동맹, 이거는 뭐 한강역과 상관없고요. 475년에 백제 한성함락. 495년 이전에 한성 지역, 즉 한강 유역 지역은 백제의 영토였다면 475년 이후에는 이제 고구려가 장악을 하죠. 그것을 되찾은 게 554년인데 주인공은 성왕이 아니라 성왕이 죽음으로써 관산성 전투에서 누구에게? 신라가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475년 이후에 사실상 한강역을 다시 회복하지 못함으로써 국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의저왕 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삼국 항쟁에 있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연도가 433, 475, 554 삼국 항쟁. 그리고 각 시기의 국왕인데요. 자, 신라는 여기 내무랑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신라의 전성기 이끈 게 누굴까요? 고구려는 뭐 아까 그랬지만 장수왕이라면 그러면 신라의 전성기 이끈 누구야? 아까 진흥왕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국왕들의 왕대사와 정리하십시오. 한 장을 넘기시면은 신라의 얘기 나옵니다. 뭐 일단 박혁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 2번에 보면 박석김 삼성이 교대로 왕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교대로 된다는 게 뭐 연맹왕국이란 얘기죠. 신라는 그 연맹왕국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1번 보시면요. 거기 한번 1번도 읽어보시죠. 동그라미 1번. 박혁거세. 진안의 소국인 사로국에서 출발하는데
유이민과 경주 토착민의 결합으로 서라벌이 건국했다. 유이민 동그라미 하시고 그 유이민 중에 상당수에다 뭐라고 써나? 고조선 유이민이라고 써놨어요. 고조선.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망했잖아요. 그 고조선의 유이민들이 많이 들어온 곳이 바로 진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고조선 유이민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 기억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세 성이 이제 이렇게 교대로 나가서 연맹 왕국으로 이제 갔다는 건데, 17대 뇌물마리간 때부터 이제 거기 보세요. 김씨가 왕위를 독점해서 경주 김씨가 형제 상속이긴 하지만 이때부터 이제 내부랑 때부터 고대 국가로 형성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왕호도 대군장을 뜻하는 마리간 동그라미 하시고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고요. 낙동강 동쪽에 진안 지역을 대부분 차지했고, 신라 왕후변천 나오네요. 거서간, 차차홍, 이사금, 마리간. 이 이사금 전까지는 다 이제 뭐 부족장적 개념인데 나이 많은 사람 뭐 이런 개념인데 마리간은 대수장이라는 뜻이고요. 물론 왕은 지중왕 때 쓰게 됩니다. 밑에 보세요. 고구려를 통해서 북조의 전진과 교류하고 고구려의 도움으로 외를 격퇴했다. 바로 이거죠. 별표 3개. 고구려의 도움으로 외를 격퇴. 그 고구려의 도움을 준 사람은 광개토 대왕. 아까 호우명 그릇 얘기했잖아요. 광개토 대왕이 군사 5만을 보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광개토 대왕 비에. 밑에 보면 광개토 대왕릉 비에 관한 내용이 있죠. 영락 9년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외와 화통함으로 왕은 평양으로 내려갔고,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즉 광개토 대왕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국경에 가득 차서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이 노객은 이제 신라 왕이 이제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백성된자로서 왕에게 귀하여 구원을 청한다라고 해서 도와줬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증거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호명 그릇을 얘기하는 거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의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이 신라 왕릉급에서 나왔다는 것은 아마 신라 왕이 이제 고구려 왕의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왜? 그 이후에 장수왕으로 이어지고 장수왕이 한강역을 장악하면서 신라의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뭐 뇌물, 실성, 눌지까지는 고구려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눌지왕 보세요. 백제 비유왕과 나제 동맹. 그러니까 눌지왕 때부터 이제 나제 동맹을 체결하면 신라가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지. 고구려의 세력으로부터 부자 상속 확립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2대 지증왕 보세요. 6세기입니다 이제. 국호를 사루에서 신라로 바꾸고 왕호는 마리간에서 왕으로 고쳤고요. 뭐 우경실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장려한 것 같아요. 순장을 금지했고, 그 다음에 이사부를 파견해서 우산국을 이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울릉도 복서. 이게 뭐 이렇게 시급한 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뭐 울릉도가 차지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어쨌든 지증왕입니다. 그 지증왕의 아들이 법흥왕입니다. 별표 3개죠. 전성기를 이끄는 토대를 마련한 임금입니까? 우리 광개토 대왕에는 누가 있어요? 그의 큰아버지인 소수림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진흥왕에게는 누가 있어요? 진흥왕이 이제 정복궁주가 된다고 여기 미리 좀 제가 얘기를 했는데 법흥왕이라고 하는 토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법흥왕과 진흥왕은 어떤 관계예요? 법흥왕과 진흥왕. 법흥왕의 외손자가 진흥왕이고요. 근데 손자이자 또 조카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법흥왕 동생이 법흥왕 딸과 결혼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카이긴 한데, 신라는 이렇게 종내온, 즉 왕실은 근친혼을 했습니다. 법흥왕 보죠. 율령반포 거기 나왔죠. 520년 율령반포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동맹 아까 얘기했고요. 울진 봉평 신라비가 건립된 게 이때고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불교가 공인됐어요. 527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늦게 공인이 됩니다. 그 이유 토착 세력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백제를 통해 남조의 양과 교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김해의 금관가해를 정복해서 낙동강까지 영토를 확장 지었습니다. 532년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모두 지금 제가 웬만한 연도는 다 표시해 놨어요. 근현대사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거 중요하다 생각된 연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 삼국 항쟁사를 할 때는 순서 많이 물어봐요. 순서가 이 킬러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좀
순서 정리하기 위해서는 연도를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신라에선 최초로 건원이란 독자적 연호를 썼습니다. 이 연호를 썼다는 건 황제라고, 자기는 황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가 지금 황제냐? 아니다. 그러면 연호 못 쓰죠. 근데 썼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관계토장 먼저 썼잖아요, 고구려에서. 마찬가지로. 신라에는 최초로 연호를 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신라 왕들은, 김춘추까지 계속 연호를 쓰게 됩니다. 율령 반포하고 공복을 지는 게 520년. 예. 자, 위대한 정복공주,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별표 셋이 되겠고요. 진흥왕 때 부대를 대당이라고도 합니다. 그건 뭐, 나중에 이제 심의했다 우리가 좀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개국이라는 독자도 연호 썼고요. 남한강 상류에 적성을 연호, 단양 적성비만 했는데, 자, 적성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번에 보니까,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하류를 독점하고, 북한산 순수비를 세웠다 이렇게 나오죠. 자, 순수비, 북한산 별표 3개. 진흥왕은 정복하는 지역마다 그 밑에 지도에도 좀 표시가 좀 나와요. 잘 보시면 표시가 나오는데 정복한 지역마다 순수비란 걸 세웁니다. 순수비는 비석을 얘기하죠. 순수라고 하는 것은 국왕이 직접 간다는 의미입니다. 순수는 국왕이 직접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발견된 게 한 4개의 비석이 있잖아요. 순수비를 세웠고요. 5번 확보한 한강역의 당항성을 이용해서 북제에 사신을 파견하고 남조에서 불경을 가져오는 등 처음으로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한 것도 진흥왕입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신라가 발전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바로 한강역을 장악한 지리적 특성, 그리고 한강역 하류의 당항성 나중에 또 우리가 표시하겠습니다만 지금의 평택 지역인데 이 지역을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해요. 중국과 직접 교류는 아마 이 신라의 염원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염원 중에 염원. 지금 북한이 미국과 평화를 해가지고 미국과의 교류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북한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평화 좀 하려고 지금 난리 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라의 염원은 중국과의 교류인데 그동안 막혔어. 근데 이걸 진흥왕 때 이루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신라는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되고 결국 삼국통일의 주역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페이지 갈까요? 7번에 보면 화랑도를 국가적 조지로 확대 정비했다라는 게 이게 진흥왕의 특징이 업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8번에 보니까 거칠부가 역사적인 국사를 편찬했다. 아까 근초고왕도 공이 서기를 편찬했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국사를 편찬합니다. 다행히도 여러분 수험생에겐 다행히도 이 책들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를 한 1년 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고구려에서 기승한 승리 해량 국통에 임명했다. 즉 불교 교단을 불교라고 하는 시스템을 교단을 만든 게 바로 또 이 진흥왕이죠. 이 진흥왕의 왕대사는 뭐 기초과정이든 심화과정이든 전부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진흥왕 순수비 4개가 보이죠?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흥왕의 이러한 업적 바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신라가 발전했는데 진평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진평왕 시절부터 이제 성골의 개념이 등장하고요. 자기 성골이라고 자기도 주장하고 그래서 성골들만이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없어요. 그러면 남자를 왕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성골만 왕이 될 것이냐. 신라인들은 당연히 성골만 왕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성골이었던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여왕으로서도 등극할 수 있었던 거, 왕권이 강화됐고 성골이란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성골의 개념은 진평왕 정도에 나타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기 다시 보세요. 왕들의 업적이 중요하다. 지금 빨리 좀 넘어왔거든. 이거 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전부 다 외웠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대부분 그렇진 않습니다. 뭐 아는 듯 하지만 알쏭달쏭 긴가민가 하죠. 그러면 이건 앞으로 여러분이 복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도 3개는 꼭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나제동맹, 한성함라, 관산성 전투. 이 나제동맹은 신라로서는 고구려로부터 벗어나는 의미, 백제로서는 지금 신라의 압박이 있었잖아요. 고구려의 압박을 막으려는 의미. 근데 475년에는 고구려가 백제를 거의 멸망시킬 정도가 됐다. 그래서 한강역을 영원히 상실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554년에 성왕의 관산선 정투, 한강유역을 같이 빼앗았는데 신라에게 빼앗기니까
복수전을 했으나 그가 전사함으로써 사실상 한강유역은 신라의 영역이 됐을 뿐만 아니라 백제는 더 이상 중흥의 꿈을 꿀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각각의 구강들은 다 외울 필요 없고요. 몇몇 구강, 내가 지적한 구강들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3쪽 가야연맹을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미리 얘기합니다만 가야는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변한 지역이 발달한 게 가야잖아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보시면 낙동강 하류 변한 지역에서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6가야 또는 12가야의 연맹왕국이 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기 가야 연맹과 후기 가야 연맹으로 나누는데, 전기 가야 연맹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해 9년과 중개의 무역으로 번성하던 전기 가야 연맹장이 김해의 금관가야 중심이었다는 거죠. 4세기 초 고구려가 낭랑을 몰아냄으로써 유력한 교역상들을 잃게 되었고, 4세기 말 신라를 지원하러 내려온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 의해 낙동강 서북쪽 지역으로 축소되었다. 즉 전기 가야 연맹은 바로 아까 내무랑 시기가, 내무랑이 이때 4세기 신라 내무랑 아니에요? 내무랑이 이 가야와 각축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고구려의 원병을 요청했고 그 고구려 군대가 와가지고 외를 격퇴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 외를 아마 가야의 세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 의해 낙동강 서쪽으로 축소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해 금강가야, 김해 지역에서요 출토된 무기들 중에는 고구려군의 화살촉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고고학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는 전기가야연맹의 와해 결정적 동기는 광개토 대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해되죠? 후기 가야연맹은 이제 그 지도에도 보면 알겠지만 고령의 대가야가 중심인데, 그 고령의 대가를 보시면 가야산 그 고령 보이죠? 대가야 지도에. 선생님이 이제 군대에 장교로 근무했어요. 학사장교 이제 근무했는데, 훈련 받을 때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이 경상도 사람들 출신 아이들과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뭔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 특히 이 고령에서 온 친구가 막 뭐라고 떠들면 잘 못 알아들으면 대구에서 온 친구가 통역을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아주 내륙적, 내륙으로 간 이유. 아니, 이 김해의 금강가야는 얼마나 교류하기도 좋고요. 아주 그 요지거든요. 자, 그만큼 세력이 약화되어서 방어하기 좋은 지역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기 가야 한번 읽어볼까요? 경남 해안지대의 고분의 수나 규모가 위축되는 대신 경상도 내륙지방의 고분은 수가 늘어나고 규모도 매우 커진 것으로 봐 5세기 이후 고령의 대가야로 세력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김해는 타격을 받았으니까. 근데 대가야는요, 그 이후에 백제에 대항하여 신라 법흥왕과 결혼 동맹을 맺기도 하고, 거기 신라 법흥왕 결혼 동맹 별표 3개 주의라고 써있어요. 주의. 우리 아까 신라의 나제 동맹, 백제와 신라 간에도 결혼 동맹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저 가야도 결혼 동맹을 맺었구나. 근데 무슨 일인지 그 결혼 동맹을 파괴돼요. 그래서 니은 보니까 금강가 멸망 후에 신라에 대항하여 백제의 성왕과 함께 관상선 전투를 벌이게 됐으나 신라에게 대패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554년의 관상선 전투는 우리가 보통 신라와 백제의 싸움을 알지만 여기에는 백제를 지원한 대가야가 들어있어요. 근데 대가야가 줄을 잘못 썼어요. 신라 쪽으로 썼어야지. 관상선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그 이후에 멸망보죠. 금강가야는 법흥학에게 532년에 멸망하고, 대가야는 진흥왕에 멸망한다. 562년에. 관산성 전투 이후에 망하는 거죠. 그래서 가야는 이렇게 독자 세력으로 고대국가로 발전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중요한 건 뭐죠? 항복한 금관가의 후손들은 김유신과 같이 신라에 잘 적응했어요. 김유신은 금관가의 마지막 왕인 구해왕의 손자입니다. 증손자죠.
그래서 우리가 진골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 밖에 우륵이라든가 가야금 만든 사람, 강수, 김생같이 우리 역사에 이름을 남긴 대가야 출신들이 있는데 큰 대우를 받지는 못합니다. 5번에 보면 가야에 발달된 토기 같은 거는 일본 스에키 토기입니다. 스에키 토기 동그라미 하시고요. 가야가 일본에 끼친 영향 중에 대표적인 게 토기다. 뭐 그 정도만 우리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고분 형태의 화설 그 김해의 대성동 고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 정도 하시고요. 김해의 대성동 고분과 그 다음에 고령의 지산동 고분, 대가야 이런 지금도 현재 고분군들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맹의 규모를 알 수 있다. 자, 가야 연맹도 삼국 항쟁과 연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따로 가지 마시고요.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삼국의 항쟁까지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삼국 항쟁, 관산성 전투 이후에 관산성 전투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삼국 항쟁이고 반드시 어떤 직렬이든 간에 특히 뭐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당연히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고요. 고난도 문제가 종종 나와요. 연도 순서 물어보고 뭐 기억년, 디귿니을 중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 뭐 이거 나오거든요.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